엄마가 손그늘에. 안녕하세요. 유스패치의 유스입니다. 예전에 한동안 일본의 소름 돋는 동요 괴담들이 유행했었는데요. 이 중 가장 유명했던 건 아마도 일본의 국민 동요였던 사짱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나나를 좋아하는 사짱이 알고 보니 홋카이도 무로란시에서 기차에 부딪혀 발목이 절단돼 사망한 키리나티 사치코였다라는 괴담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짱의 작사가인 사카타 히로우는 노래 사짱은 어릴 적 근처에 살던 소녀를 생각하며 쓴 곡이다 라며 직접 해명하기도 했죠. 우리는 공포스러운 동요나 괴담 등을 주로 일본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소름 돋는 노래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은 그저 괴담으로 그친 일본의 노래들과는 달리 원작자가 직접 실화라 밝힌 소름 돋는 노래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이야기는 일본의 사짱처럼 우리나라의 국민 동요라 불리는 섬집 아기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괴담이나 공포 소재로도 이 동요의 부금이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동요를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겠지만 소름이 돋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섬집 아기가 조용한 곳에서 살짝 늘어진 듯하게 들으면 거의 착신아리 벨소리급의 소름을 선사한다고 유명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섬집 아기의 소름이 돋았던 이유가 단지 동요의 음침한 멜로디 때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노래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만 소개해드릴게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이 노래는 1950년대 가난한 어촌의 애환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사 내용처럼 먹고 살기 위해 어린 아기를 혼자 집에 두고 엄마가 해루지를 위해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가사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괴담이 있어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 부분이 엄마가 아기를 방치시켰다. 그리고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여기가 굶어서 조용히 죽어가는 아기를 표현한 것이다. 혹은 아기가 혼자 팔을 베고 잘 수 없으니 아기가 베고 있는 팔은 귀신의 팔이다. 아니면 귀신이 아기를 안고 저승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라는 괴담들이 존재하는데요. 중요한 건 섬집 아기는 괴담이 아닌 실화가 존재하는 동요라는 거죠. 이 섬집 아기의 작사가는 한인현님으로 이분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연을 느끼고 시를 짓는 작품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6.25 직후 한 어촌의 소학교에 근무했을 때 실제 일어났었던 일을 시로 지으며 탄생한 노래가 바로 이 섬집 아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섬집 아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직후 작사가가 있었던 이 어촌은 외진 곳이어서 다행히 전쟁 피해는 없었지만 그 지역의 물살이 좀 거칠다 보니 종종 어부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곳엔 물에 빠져 남편을 잃은 젊은 엄마와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사는 집이 있었는데 마을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위치했던 이 집은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평소 몸이 굉장히 허약했는데요. 남편이 죽자 아내는 약한 몸을 이끌고 바닷가에 가서 굴과 각종 해산물들을 따와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작사가 한인현 씨 역시 이곳에 머물 당시 가끔 이 아기를 돌봐주기도 하고 이 집에 굴을 사가기도 했는데 그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아기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엄마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엄마가 굴을 따러 집을 나섭니다. 그날은 날씨가 썩 좋지 않은 날이었는데 굴이라도 따와야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 있기에 엄마는 위험을 무릅쓰고 굴을 따러 나서죠. 하지만 결국 파도에 휩쓸리며 엄마가 실종이 됩니다. 다행히도 엄마는 한 어부에게 발견이 되며 겨우 목숨을 건졌고 그녀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집을 떠난 지 이틀이나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그녀는 집에 혼자 있을 아기 생각에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가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기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이틀 동안 혼자 방치된 채 울부짖다 숨을 거둔 모습을 본 부모가 제정신으로 버틸 수는 없겠죠. 이 아기의 엄마 역시 아이의 죽음 앞에 커다란 충격으로 실성한 채 한동안을 울부짖다 결국 굴을 따던 낫으로 스스로 목을 베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한인현 씨는 한동안 충격에 잠겨 있었고 어느 날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기더니 시 하나를 짓게 되는데 그 시의 제목이 섬집 아기였습니다. 이후 우리에게는 친숙한 노래였던 어머니의 마음과 군가 진짜 사나이의 작곡가인 이흥렬님의 노래에 이 시가 붙으면서 아이들의 자장가인 섬집 아기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섬집 아기의 노래를 보통은 1절까지는 거의 다 알고 계시는데 2절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섬집 아기의 가사를 2절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모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까지입니다. 노래의 내용으로만 보면 생계를 위해 아기를 집에 혼자 둔 채 굴을 따러 간 엄마와 엄마를 기다리다 잠이 든 아기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 아기의 생각에 일도 다 끝내지 못한 채 서둘러 엄마가 집으로 온다는 내용이지만 실제 이야기는 아기를 혼자 집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엄마는 큰 파도에 휩쓸려 이틀 동안 의식이 없었고 정신을 차린 엄마가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기가 엄마를 기다리다 더 이상 깰 수 없는 깊은 잠에 들게 되었다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라는 거죠. 아기를 방치해서 죽게 둔 것이라는 괴담은 실제 이야기를 알고 나서 듣게 되면 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인 엄마와 아기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괴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들으면 소름 끼치는 동요 섬집 아기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냥 소름 돋는 노래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이야기는 굉장히 슬프고 또 잔인한 이야기였죠. 이 노래가 자장가로 탄생하게 된 노래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3, 4살 정도의 아이들에게 이 동요를 들려주면 갑자기 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름 끼치는 실화 동요인 섬집 아기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네, 이번 주 이야기 알고 보니 소름 돋는 실화였던 노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 이야기는 동요였고 괴담으로 떠돌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너무 슬프고 너무 잔인한 이야기였죠. 이 섬집 아기가 너무 안타까운 건 모든 게 다 사고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이야기는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살인사건을 노래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1966년 발표된 동숙의 노래입니다. 이 동숙의 노래는 트로트계의 데모라 불리는 문주라님의 데뷔곡이기도 하는데요. 1966년에 동숙의 노래로 18살에 데뷔하며 대히트를 칩니다.
동숙의 노래 가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마음,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흐느끼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님을 따라 가고픈 마음이건만 그대 따라 못 가는 서러운 마음. 저주받은 운명에 끝나는 순간 님의 품에 안기는 짧은 행복에 참을 수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 뜨거운 눈물. 이게 실제 가사예요. 가사만 봐도 이 동숙이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죠. 그렇다면 동숙이 대체 왜 어떤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1960년대. 이 1960년에서 80년대 사이 우리나라는 남자들의 경우 독일 광부, 월남전 파견, 중동 건설 현장 진출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였고, 여자들은 독일 간호사 파견과 전국의 여러 공단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번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고, 자식들이나 형제들 공부시켜가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큰 공헌과 희생을 해왔는데요. 그 당시 많은 10대 여공들은 배우지 못한 서러움과 냉대 속에서 이 주인공 동숙과 같이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숙명 같은 것이었는데요. 때는 1960년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오동숙은 국민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서울로 올라와 구로동에 있는 가발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10대 소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월급을 받으며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시골 부모님에게 모두 내려보냈고, 동숙이 벌어온 돈은 동생들의 학비와 가사의 보탬이 되며 10여 년 동안의 동숙의 보탬으로 가난했던 시골집 생활이 조금은 나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득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동숙은 이미 30살이 가까운 노처녀가 된 나이가 되어 있었고,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아쉽기만 할 뿐이었죠. 동숙의 꿈은 글을 쓰는 국어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시골집 생활이 어느 정도 나아지자 자신을 위해 투자하기로 결심한 동숙은 중등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하는데요. 종로에 있는 검정고시 학원인 한일고시학원에 바로 등록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중등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 학원의 한 총각 선생님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배운 것 없이 일만 하던 이 동숙의 눈에 말끔한 외모에 유식해 보이는 총각 선생님은 너무나도 멋져 보인 거죠. 착하고 순진하기만 했던 동숙은 선생님의 자취방에 찾아가 밥과 빨래, 청소 등을 해주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게 선생님과 가까워지며 둘은 장래를 약속하고 몸과 마음 그리고 돈까지 모두 그분에게 바치게 되죠. 그런데 동숙이 다니고 있던 가발 공장이 전자산업에 밀려 부도가 나게 되며 감원으로 인해 동숙이 직장을 잃게 되는데요. 그러자 학원비가 없어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보태준 것이 있으니 이번엔 자신이 부모님의 도움을 좀 얻고자 잠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동숙은 부모님에게 공부를 하겠다며 돈을 조금만 보태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때는 1960년대란 말이죠. 부모님이 여자가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냥 여기 있다 시집이나 가라며 동숙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게 되는데요. 10년을 넘게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동숙은 부모님에게 큰 실망감과 서운함을 느꼈고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울면서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속상한 마음 겨우겨우 붙잡고 돌아온 동숙은 같은 학원을 다니던 친구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동숙과 장래를 약속했던 박 선생님이 원래는 약혼자가 있었고 동숙이 고향에 다녀온 사이 결혼 약속을 잡아 곧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순전히 너를 등쳐먹은 것이니 정신 차려라 가시나야 라는 소리를 들은 동숙은 사실이 아니길 바랬고 직접 박 선생님을 만나 확인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동숙의 마음과는 달랐는데요.
너와 난 학생과 제자야. 내가 어떻게 너와? 네가 좋아서 나를 따라다녔지. 고등학교 검정고시나 잘 봐. 라는 이야기였죠. 이런 상처를 주는 말에 동숙의 반응은 꽤 담담했어요. 박 선생님의 이 말에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담담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더 이상 긴 이야기가 필요 없었던 거라 느꼈다는 것입니다. 10여 년을 동생들과 부모님에게 희생만 당하고 처음으로 정을 느낀 남자에게 자신은 그저 농락당한 여자였음을 알게 된 동숙은 어차피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라며 자신의 삶을 비관했고 동대문 시장에서 비수를 하나 사 가슴에 품고 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업 시간에 박 선생이 칠판에 필기를 끝내고 막 돌아서려는 찰나 갑자기 오동숙이 뛰어들어 박 선생의 가슴에 비수를 꼽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학생들과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달려왔고 결국 출동한 경찰들에게 오동숙이 현행범으로 붙잡히게 되는데요. 이 경찰 조사에서 오동숙은 형사님 제발 선생님만 살려주세요 라며 자신을 탓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채 선생님의 안부만 걱정했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이 다행히 죽지 않으면서 동숙은 살인 미수죄로 복역하게 되는데요. 이런 동숙의 이야기가 여성 주간지에 실리게 되며 그동안 동숙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여자들의 심금을 울렸고 이후 영화와 노래로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다뤄지게 되며 1966년 동숙의 노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1960년에 일어났던 오동숙 살인 미수 사건의 이야기를 담아 만든 동숙의 노래였습니다.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 생소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동숙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대였다는 거죠. 만일 동숙의 희생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해주고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거절하지만 않았더라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까지 비관하면서 끔찍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숙의 노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다음 역에서 빨리 내리세요. 왜요? 저 여자 알고 보니 실화였던 노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 동숙의 노래는 요즘 세대들은 거의 모르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노래는 요즘 세대들도 알만한 분들의 노래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에픽하이의 앨범에 수록된 오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픽하이의 노래들이 힙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중적인 스타일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에픽하이의 수많은 곡들 중 도시괴담 같은 이야기들로 구성한 곡이 있어요. 바로 피해 망상인데요. 이 피해 망상은 파트 3까지 총 3곡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희한하게도 에픽하이의 2집에 파트 3가 실렸고 4집인 리매핑 더 휴먼 소울 앨범에 피해 망상 파트 1이 실리게 됩니다. 이 피해 망상 시리즈의 가사 내용들이 웬만한 무서운 이야기보다 더 소름 돋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늘 들어보시고 흥미가 생기신다면 음악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 피해망상 시리즈 중에서도 피해망상 파트 1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전 얘기들처럼 가사를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가사가 되게 길죠. 이 가사 자체가 한 사건의 스토리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그냥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자, 1절 내용부터 한 남자가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 앞에 도착합니다. 시간은 11시 50분. 역 앞에 다다르자 남자는 잠시 담배를 피는데
그 순간 막차를 타기 위해 뛰어가는 한 여자를 보고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남자는 말을 붙여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죠. 자존심이 상한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 어깨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여자의 어깨에 손이 닿는 순간 여자가 너무 놀라며 승강장 아래로 떨어져 고개가 꺾인 채 죽어버리게 됩니다. 떨어질 때 그 남자와 마주친 그녀의 눈은 아직도 그를 찾고 있죠. 노래는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의 주인공 여성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열심히 달려 겨우 막차를 타게 됩니다. 시간은 새벽 1시 10분. 이 고요한 지하철 안에는 주인공과 먼 구석에 앉은 커플뿐입니다. 자리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왠지 모르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까부터 커플 중 여자가 계속해서 자신만을 쳐다보는 게 소름이 돋아서요. 고개를 돌려보고 눈을 떴다 감아도 이 무표정한 여자의 시선은 계속해서 주인공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역에 도착하자 드디어 한 남성이 지하철에 탑승합니다. 괜히 안심이 되는데 남성이 타고 지하철의 문이 닫히고 떠날 때쯤 이 주인공이 여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아직도 이 여자의 시선이 주인공만을 향해 있는 겁니다. 이쯤 되니 새로 탑승한 남자도 왠지 수상한 것 같고 그냥 다 수상한 기분이 드는 주인공인데요. 새로 탑승한 남자가 입술을 다문 채 가쁜 숨소리로 주인공에게 속삭입니다. 저기요, 다음 역에서 빨리 내리세요. 왜요? 저 여자. 여기까지가 피해망상의 이야기입니다. 후렴구는 뺐어요. 자, 이야기가 이해가 가세요? 이 피해망상 파트 1은 에픽하이가 직접 러시아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가사를 썼다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뉴욕 괴담으로 더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괴담의 내용은 피해망상의 내용처럼 주인공이 지하철 막차를 타게 되고 맞은편 앉은 커플 중 여자랑 자꾸 눈이 마주침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이후 한 남자가 지하철을 탔는데 커플 쪽이 아니라 이 주인공 쪽의 의자에 앉게 되고 잠시 후 주인공 옆으로 바짝 붙어와 주인공에게 속삭입니다. 저기요, 빨리 내리세요. 왜요? 제가 의사라서 아는데 저 여자 죽었어요. 이제 이야기가 이해가 가시나요? 이 피해망상 2절 속 나온 구석에 앉은 커플은 사실 1절 가사에 나왔던 남녀인데요.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뻗는 순간 놀란 여자가 승강장 아래로 떨어지며 고개가 꺾여 죽게 되었고, 살인자로 누명쓰기 무서웠던 남자는 여자의 시체를 끌어올리고는 지하철에 탑니다. 이 목이 꺾여 고정이 되지 않는 여자를 마치 자신의 어깨에 기댄 것처럼 앉혀두었는데 떨어질 때 남자와 마주쳤던 여자의 눈은 여전히 떠있는 채로 말입니다. 2절의 주인공 여성은 커플과 마주 앉은 구도로 앉아 눈은 뜬 채로 죽은 여성과 계속해서 눈이 마주쳤던 겁니다. 뉴욕에서 이 괴담을 시작할 때는 늘 뉴욕 지하철 실화인데 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뉴욕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러시아나 독일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고, 오늘 소개해드린 피해망상 파트 1의 가사를 러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로 직접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노래 자체가 섬뜩하거나 하진 않아요. 이 피해망상 시리즈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하나 가사를 들어보면 되게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나 이 집에 실렸던 피해망상 파트 3는 여러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가사의 노래가 섬뜩한 만큼 연령 제한이 걸려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파트 3 이야기 중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그래 나는 지쳤다. 악몽은 나를 물고 뜯고 또 찢었다. 거울여,
커다란 초상화 속에 어머니의 미소는 내 눈물 속에. 침대 아래 썩은 음식을 삼키며 벽식의 초침은 내 심장을 두드려. 공간 속에 어둠이 달빛마저 달아매 거울 속에 그는 어미의 눈을 조르네. 거울역 커다란 창문 속에는 소나기의 눈물이 내 미소 속에. 침대 아래 숨긴 엄마의 한 손이 내 옷깃을 꽉 잡네. 난 다시 잠을게. 이게 실제 가사예요. 이 노래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괴담인 줄 알았던 실화 노래들로 얘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얘기를 듣고 노래를 다시 들으면 그동안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조용히 오늘 소개해드린 노래를 들어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안녕하세요. 유수패치의 유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음악 알고 계신가요? 스웨덴의 헤비메탈 밴드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이라는 곡인데요. 이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 음악이 우주선 발사나 카운트다운이라는 장면에서 부금으로 특히나 자주 등장하는 노래라서 제목까지는 몰라도 들으면 아, 이 노래 하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듣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아주 짤막하게 잠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음악은 1986년 2월 14일에 발표된 곡으로 도입부를 딱 듣는 순간부터 웅장해지는 사운드가 더해지면서 락 페스티벌 등의 음악 행사에서 오프닝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 곡인데요. 심지어 응원곡으로 사용될 때도 있는 이 명곡은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슬프고도 끔찍한 사연을 담은 노래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럽 밴드의 곡인 The Final Countdown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럼 이 곡의 가사에 대해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겠지만 가사는 영어입니다. 번역본을 같이 가지고 왔고 이걸로 소개를 할 거니까 미리 쫄지 말자고요. 자,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이들은 금성을 향해 떠나고 있고 지구의 사람들에게 작별을 하죠. 다시 지구로 돌아올 거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그것에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위한 그들의 최후의 카운트다운. 이게 가사의 내용인데요. 가사에서 이 내용들과 함께 언급되는 게 있어요. 그녀인데요. 수광년의 거리를 향해 떠난 그녀를 우린 모두 잊지 못할 거예요. 라는 구절이 있죠. 함께 떠나고 있는 우리, 그리고 그녀. 과연 이 노래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노래가 발표되기 약 2주 전인 1986년 1월 28일. 전 세계를 경악해 하고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주선 STS-51의 챌린저호 폭파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도 나사 창설 이래 전대미문의 대참사로 거론되는 챌린저호 폭발 사고인데요. 과연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1월 28일 아침,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자리한 케네디 우주센터인데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주왕복선인 챌린저호의 역사적인 비행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말 그대로 이날은 역사적인 날이 되었죠. 다른 우주선 발사보다도 챌린저호의 발사가 더욱 부각게 되었던 건 이 챌린저호 발사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당시가 우주 개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고 이것과 동시에 지난 20년간 대대적인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정기적인 우주 왕복선 비행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나사는 이 힘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이벤트를 기획하게 됩니다. 바로 민간 우주 비행사인데요.
이 이벤트는 발사 전부터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물론이고 또 발사 성공만 한다면 미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이벤트였습니다. 특히나 이 챌린저 같은 경우는 처녀 비행 이후 3년 6개월 동안 왕복선 임무의 40%를 맡았고 비행사 51명을 9차례에 걸쳐 무사히 우주로 보낸 경력을 자랑하는 나사에서는 꽤나 믿음직한 우주선이었던 만큼 성공은 무조건 보장되어 있었던 거였죠. 나사에서 시행한 최초의 민간 우주 비행사 이벤트의 정확한 명칭은 사상 최초로 우주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수업이었습니다. 1985년 나사는 우주교사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이 프로그램은 민간인 교사가 이 우주 왕복선에 탑승해 우주에서 직접 과학 실험을 하면서 미국 전역의 학교에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이 원격 수업이란 게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서야 자리를 잡게 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1985년에 이미 나사에서 이 원격 수업이라는 걸 기획했다는 걸 보면 확실히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정말. 어쨌든 이 우주교사 프로그램에 지원한 사람들 중 무려 12,000여 명의 교사, 그러니까 교사의 수만 12,000여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미국 전역에 12,000여 명의 교사가 지원을 했고 치열한 경쟁 끝에 미국 뉴햄프셔 콘코드 고등학교의 과학교사였던 당시 36살의 여성 샤론 크리스타 코리건 맥클리프가 행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저중력 훈련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크리스타 맥클리프의 모습인데요. 옆에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만일을 대비해 백업으로 뽑아둔 또 다른 교사 바바라 모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맥클리프가 챌린저에 탑승하면서 바바라 모건은 탑승의 기회를 놓치게 되죠. 챌린저호가 발사되기로 한 1986년 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해성 중 가장 유명한 해성인 헨리 해성이 지구에 접근하던 때였다고 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주에서 직접 이 헨리 해성을 관측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기회이기도 했죠. 나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헨리 해성이라는 이 세기의 우주 이벤트에 적극 편승할 목적과 함께 우주 원격 수업에서 헨리 해성에 대해 대대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1986년 조금 이르지만 무리해서 챌린저 발사를 시행하려 합니다. 챌린저의 원래 발사 예정일은 1월 22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전 임무인 STS-61C, 그러니까 콜롬비아호의 일정이 너무 늦어지면서 챌린저호의 발사를 좀 미루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인 23일은 일기예보가 잘못되면서 날씨가 좋은 날임에도 발사가 취소가 되었고 24일은 대서양 비상 착륙 지점의 기상 문제로 또 한 번 발사가 늦춰지게 됩니다.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1월 28일까지 미뤄지게 되는데요. 1986년 1월 28일, 유난히 추웠던 발사 당일입니다. 이 플로리다의 뜬금없는 강추위로 7.5cm 두께의 얼음이 발사대를 뒤덮는 역대급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우주 왕복선의 발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사였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주 왕복선을 발사해보기는 처음이었기에 관제소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이 녹길 바라면서 발사 시간을 2시간 연기합니다. 챌린저 발사 30분 전, 플로리다 템파로 가는 길에 여기 우주센터 상공을 지나고 있던 비행기 이스턴 항공 677편은 갑자기 강한 제트 기류를 만납니다. 당시 677편의 기장은 아직 발사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챌린저호를 봤고 자신이 겪은 이 난기류가 발사 지연의 원인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헨리 해성과 민간 우주 비행사 이벤트로 발사 전부터 엄청난 관심을 끌었던 챌린저호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차례 발사가 지연되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런 기상 악화와 난기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1월 28일 당일에 발사를 하려고 했고 결국 1월 28일 오전 11시 29분 관제소는 챌린저호의 추진 장치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모든 기능은 정상이었고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센터로부터 발사 승인을 허락받은 챌린저호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오전 9시 37분 발사 예정이었던 챌린저였던 만큼 관제소에는 챌린저의 발사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이미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고, 이 인파에는 이날 챌린저에 탑승한 7명의 우주 비행사들의 가족들도 함께였는데요. 모두가 긴장되는 마음으로 함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죠. 10, 9, 8, 7, 6, 5, 4, 3, 2, 1. 발사 시퀀스가 동작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발사. 챌린저의 25번째 임무가 시작되었고, 이젠 되돌릴 수 없죠. 민간인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는 꿈이 실현되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은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통해 지켜볼 수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챌린저는 시속 1600km의 빠른 속력으로 상승해 나갑니다. 고도 10km를 넘어가는 순간 기체가 좀 심하게 떨리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별다른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날아갑니다.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해도 발사되어 날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었겠지만 말이죠. 가속해서 지구 중력장을 뿌리치며 날아가던 챌린저는 모든 추진력이 최고점을 찍는 최고 부하의 순간에 살짝 추력을 낮추는 맥스 Q라는 고비를 지나 대기 상층부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거대한 화염이 챌린저를 집어삼키며 챌린저가 폭발했고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발사 후 단 7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교신을 끊겼고 관제소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 모습은 TV에서 생중계로 보도가 되고 있었죠.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 TV에서 폭발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챌린저는 7명의 승무원들을 태운 채 폭발을 한 것이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폭발을 목격한 민간 우주 비행사인 크리스타의 부모님은 그 당시 엄청난 충격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제소에서는 곧 대책반이 가동되었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중 폭발 당시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그 엄청난 사고 속에서도 승무원 구역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최우선적으로 바다에 떨어진 챌린저의 승무원 구역을 찾으러 노력합니다. 바다에 떨어졌으니 괜찮을 것 같겠지만 사실 15km 상공에서 시속 320km의 속력으로 떨어져 바다와 충돌했을 것을 계산해보면 비행사들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수색 끝에 승무원 구역의 잔해를 발견하게 되지만 역시 생존자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승무원 전원 사망하게 되며 챌린저의 25번째 비행이자 마지막 비행이 끝나버렸는데요. 분명 51명의 비행사들을 9차례에 걸쳐 우주에 보내준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모두가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여겼던 챌린저가 발사 후 단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사고 이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추도식에 참석했고 대통령 직속의 조사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원인을 밝혀내라 명합니다. 5개월간의 조사 끝에 챌린저 폭발의 원인을 조사위원회가 발표하는데요. 바로 오른쪽 고체 연료 추진 장치 결함이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기는 총 4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필드 조인트라고 불리는 연결 부위 이음새에 틈을 막기 위한 한 쌍의 압축 고무인 오링이 들어있다고 해요. 일단 발사가 돼서 추진기가 점화되면 0.01초도 안 돼서 불길이 시작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강력한 압력이 추진기의 강철 외피를 밀어낸다고 합니다. 이때 오링이 순식간에 팽창하면서 이음새 사이의 틈을 막으며 연료가 새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챌린저호에서는 이 오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로켓가 발사를 하면 일정 구간에서 추진기를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한 번씩 더 추진을 받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추진기가 떨어져 생기는 틈을 고무 오링이 팽창하면서 이 틈을 메워줘서 연료가 새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챌린저5에서는 이 고무 오링이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못했냐? 발사 당일은 날씨가 매우 추웠다고 했잖아요. 조사관들은 이 추운 날씨가 오른쪽 추진기 최하단의 오링을 제대로 팽창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뜨거운 가스가 새면서 폭발을 초래했다고 본 거죠. 챌린저가 최대 출력으로 가속하다가 맥스큐를 통과하면서 일시적으로 감속하던 그때 추진기와 외부 연료통을 잇는 지지대가 뜨거운 기체로 인해 불에 탔고 이로 인해 연결 장치가 완전히 부서지자 오른쪽 고체 연료 추진기가 멋대로 움직이면서 액체 연료 외부 탱크 상단을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챌린저5는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요. 조사위원회가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렇게 일단락 지어지려고 할 때에 이 참사의 원인은 그것뿐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작가 겸 언론인이었던 제임스 차일스인데요. 이 사람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부터 에어프랑스 콩코드 추락 사고 등 세계적인 기술 재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하며 방송을 해온 흔히 이쪽 분야의 준전문가라 칭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혹을 품게 된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세요. 당시 조사위원회가 제시했던 증거 자료의 영상 중 캡처본인데요. 영상은 발사 직후 오른쪽 추진기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찍힌 영상이었는데요. 조사위원회는 이 검은 연기가 바로 오링이 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링이 발사 당시부터 불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결함이 생긴 것이라고 봤던 건데요. 하지만 제임스는 이 부분에서 만일 오링이 불에 탔다면 이 벌어진 틈새로 누출된 로켓 연료가 분명히 발사 단계에서 폭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직업답게 이건 뭔가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임스는 그 검은 연기가 발생한 지 정확히 26초 후 검은 연기 분출을 멈췄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거는 고체 연료 로켓에서 검은 연기가 분출되는 이 심각한 문제가 갑자기 저절로 해결이 되며 멈췄다는 건데요. 대체 어떻게 저절로 멈출 수 있었을까요? 조사 결과 연기가 멈춘 원인은 알루미늄 슬래그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슬래그가 뭐길래? 1950년대 고체 로켓 연료는 알루미늄을 첨가하기 시작하면서 혁신을 이룹니다. 이 알루미늄은 소성 온도를 높이고 추진력을 약 50%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매우 좋은 로켓 연료 재료 중 하나였던 건데 문제는 이 알루미늄이 첨가된 연료가 종종 금속 찌꺼기를 남긴다는 겁니다. 그걸 슬래그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알루미늄 연료의 문제점이었던 이 슬래그가 오링이 타면서 생긴 이음새를 우연하게 메꿔주면서 발사대에서 폭발하지 않게 해줬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문제는 해결됐다는 건데 대체 왜 폭발했냐는 거죠. 챌린저 폭발 직전의 사진을 좀 볼게요. 고체 추진기에 광철 외피가 뚫려 있고 연료가 새면서 불을 뿜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관들이 이것을 확인했고 우주선 전체에 설치되어 있던 200개 이상의 데이터 수신 기록을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기록 확인 결과 발사 후 60초가 경과됐을 때 갑자기 추진기의 압력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고체 추진기의 압력이 낮아졌다는 건 구멍이 생기고 연료가 누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제 역할을 못하던 오링을 대신해서 가스의 누출을 맡고 있던 알루미늄 슬래그들이 무엇인가에 의해 제거가 되었고 그 제거된 틈을 통해서 고체 추진기 내에 뜨거운 가스가 추진기에 구멍을 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슬래그들이 제거가 되었냐는 거죠. 이건 챌린저가 뿜어낸 배기가스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다가 폭발 직전 연기 기둥이 수직 형태로 바뀌게 되죠. 연기가 옆으로 생성되던 중 직선으로 바뀌었다는 건 옆으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맞았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챌린저 발사 당일에 강한 제트 기류인 난기류를 만난 비행기 이스턴 항공 677편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 난기류가 챌린저호의 측면을 강타하면서 이 슬래그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챌린저호가 발사 55.7초 후 갑자기 주 엔진의 분사구 각도를 2도 변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강한 추풍으로 흔들린 궤도를 보정하기 위해 각도를 변경했던 것으로 보아 이스턴항공 677편이 만난 제트 기류가 챌린저호와도 마주치게 되었고 이 강력한 돌풍으로 인해 추진기 이음새 사이에 슬래그들이 제거가 되면서 마치 산소 용접기로 구멍을 뚫듯 2700도가 넘는 뜨거운 가스가 그대로 로켓의 광처 외피에 구멍을 만들었고 이 구멍으로 연료가 새면서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길어서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제트 기류가 챌린저호의 측면을 치면서 틈을 막고 있던 슬래그가 제거되는 바람에 구멍이 생겨 연료가 새고 거기로 불이 붙었다는 거죠. 화염은 고체 연료 로켓과 외부 연료통 사이의 연결 장치를 망가뜨렸고 이 때문에 고체 추진 로켓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흔들리면서 움직이다 주황색의 액체 수소 연료통을 충격, 대폭발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챌린저호는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상악화와 난기류 그리고 오링의 결함으로 발사 73초 만에 폭발해버린 충격적인 참사로 끝날 것 같았던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에 또 다른 매우 충격적인 원인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챌린저호의 추진기를 제작한 회사인 모톤 티어콜의 엔지니어였던 로저 보졸리라는 사람이 여기 조사위원회를 찾아와서는 챌린저호의 폭발은 인재라고 폭로합니다. 그는 나사와 모톤 티어콜의 관계자들이 챌린저호의 폭발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과연 어떤 얘기였을까요? 때는 발사 1년 전인 198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챌린저호가 발사되었던 날과 마찬가지로 추운 아침에 발사된 디스커버리 후에 고체 로켓 추진기를 회수했던 로저는 오링 주변에서 다량의 그을음과 함께 불에 탄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추진기의 오링은 1mm도 안 남기고 거의 다 탄 상태였는데 만약 추진기 분리가 조금만 더 지체되었더라면 이 디스커버리 역시 챌린저와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폭발할 수도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모톤 티어콜의 연구원들은 영상 12도에서 발사된 고체 추진 로켓에서 이 고무링의 손상과 가스 누출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발사 최저 온도는 영상 12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1년 전에 디스커버리호 발사도 이날의 챌린저호 발사도 둘 다 미친 짓이었다는 겁니다. 최저 영상 12도의 문제와 함께 1년 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위가 오링의 팽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있던 로저는 사고 하루 전날 챌린저의 발사 계획을 중단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즉시 상부에 보고가 되었고 모톤 티어콜의 고위 관계자들 역시 로저의 말에 동의했지만 애석하게도 발사 계획 중단은 기술자들의 권한이 아니었죠. 나사의 셔틀 프로그램 고체 추진 책임자였던 레리 뮬로이가 취소 권고를 전해 듣고는 따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언제 발사를 해줄 거냐? 4월에나 하라고? 그딴 얘기를 왜 하필 오늘 발사 전날 하냐며 열을 낸 건데요. 기술자들이 디스커버리에 타버린 오링을 보여주며 즉시 발사 계획 중단을 요청했지만 나사의 책임자는 1차 고무링이 작동하지 않으면 2차 고무링이 작동할 것이라며 발사를 강행하려 했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는 거지 우주선의 부품 구조상, 특히 고무 오링의 경우 1차, 2차 모두 맡은 역할이 따로 있는 만큼 1차 고무링이 작동이 안 된다고 2차 고무링에 의존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책임자는 이 사실을 무시하면서까지 발사를 추진한 거죠. 로저는 어떻게든 발사를 막고 싶었지만 사실 회사인 모톤 티어콜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인 나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했고 그런 압박이 로저에게까지 전해지며 결국 로저도 발사 찬성 쪽으로 의견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사에서는 이 발사 동의 의견을 문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발사를 반대한 이 담당자와 실무 책임자가 끝까지 문서에 서명을 안 하면서 이 문서의 서명은 결국 부사장이 서명하고 팩스로 나사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 문서로 챌린저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비행을 하게 된 거죠. 루저의 발표에 조사위원회는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섣부른 비행 결정을 내린 나사와 고체 연료 부스터 로켓의 제조사인 모톤 티어콜에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게 사고 몇 달 후, 모톤 티어콜은 유가족에게 당시 430만 달러, 하나로 51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불하게 되는데요. 나사가 아니라 모톤 티어콜이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톤 티어콜은 18억 달러에 달하는 나사의 신형 추진기 개발 계약을 따냈다고 해요. 또한 기술진의 반대에 대체 언제 발사라고 언제라 반발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발사를 강행했던 나사의 뮬로이는 되려 신규 추진기 총괄팀 부책임자로 승진합니다. 그에 비해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로저는 이런 문제를 청문회에서 공개했다는 이유로 모톤 티어콜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퇴사하게 되며 2012년 1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챌린저의 폭발 원인은 추운 날씨에 발세가 강행되며 고무 오링의 결함이 생겼고 우연치 않게 슬래그가 문제 해결을 잠시 해주었지만 제트 기류를 만나 슬래그가 제거되며 구멍이 생겨 가스가 새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건 미리 막을 수 있던 참사였지만 나사와 모톤 티어콜 회사가 발사를 강행하면서 결국 일어나게 된 비극이라는 걸로 결론이 내어집니다. 이 챌린저호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폭발 사고인데요. 1986년 1월 28일 참사가 일어났던 그날 다른 것보다도 이 제트 기류만 없었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합니다. 우주왕복선의 고체 추진 로켓은 발사 후 단 2분, 그러니까 120초 후면 분리가 된다고 해요. 챌린저호가 73초 만에 폭발이 되어버렸잖아요. 제트 기류로 인해 57초 만에 사라져버린 슬래그가 당시 63초만 더 버텨줬었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2분 만에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참담한 일이 생기지도 또 무엇보다 자신의 가족이 눈앞에서 폭발로 사라지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고로 보게 되는 거죠. 대신 다른 우주선이 언제라도 한 번은 이런 폭발을 당했겠죠. 1차 오링이 작동 안 해도 2차 오링이 있어서 괜찮다고 여겼을 테니까요. 챌린저호 사건 이후 우주 왕복선 계획은 3년간 정지되었고 재설계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안전장치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사는 챌린저호의 비극에서 교훈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03년 지구로 귀환하던 콜럼비아호가 공중 폭발하는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고 챌린저호와 같은 7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챌린저호 최후의 카운트다운이었는데요. 얘기가 매우 길었죠. 노래와 관련성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승무원 구역이 인양되면서 가슴 아픈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챌린저호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은 모두 비상용 산소호흡기가 부착된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건져 올린 승무원 구역 잔해를 분석해보니까 산소호흡기가 작동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헬멧 3개가 나온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끔찍한 폭발을 겪고도 최소한 2-3명은 적어도 그들이 지구로 추락하는 2분 30초 동안은 살아있었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끔찍한 폭발과 엉망이 된 자신들이 타고 있던 이 승무원 구역이 바다로 떨어져 최후를 맞을 때까지 이 사고 전 과정을 모두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족 역시 그들의 폭발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 있었죠.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대략 2주 후쯤인 1986년 2월 14일 엄청난 명곡이 하나 발표되게 되는데요. 바로 스웨덴 밴드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입니다.
노래 가사 자체가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그들은 금성을 향해 떠났고 이건 마지막 카운트다운, 최후의 카운트다운이다 라는 내용이다 보니 미국 챌린저 5 참사의 추모곡으로 발표된 곡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을 챌린저의 추모곡 혹은 챌린저의 참사를 내용으로 한 곡으로 알고 계시기도 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한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다뤘었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곡은 발표가 1986년 2월 14일에 나온 것뿐이지 녹음이 1985년에 이미 끝났던 곡이에요. 이 곡을 만든 사람이 미리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게 아니라면 이 곡은 챌린저 5 참사와는 전혀 무관한 곡이라고 합니다. 챌린저 발사가 워낙 준비 단계부터 이슈가 되었으니까 챌린저가 우주로 날고 있다는 것을 미리 감안하고 만들었다고 한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유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가사가 금성으로 향한다, 지상을 떠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겠지만 장담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이나 특히 수강년의 거리를 향해 떠난 그녀를 잊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그녀가 최초의 민간 우주 비행사였던 크리스타 맥클리프를 칭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카운트다운이라는, 그것도 하필 최후의 카운트다운이라는 부분이 가장 추모곡 같은 느낌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훗날 이 노래에 또 다른 설이 붙으면서 이거 정말 예지력을 가진 노래가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챌린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녹음을 마쳤는데 우연찮게 정말 최후의 카운트다운이 되어버린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2016년에 일어난 브렉시트 때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밴드 이름이 유럽이고 제목이 최후의 카운트다운이니까 이 곡이 발표 후 30여년 후인 2016년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브렉시트를 노린 사실은 브렉시트 테마곡이었다라는 드립이 한동안 외국에서 흥했다고 합니다. 1986년 1월 28일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나사의 창설 이래 전대미문의 참사 챌린저 5 폭발. 2주 후인 2월 14일에 발표된 유럽의 노래 The Final Countdown. 과연 이 노래와 관련한 챌린저 5 참사는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예견된 것이었을까요?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